네, 지난번 1편에서 여기까지 얘기를 했고요. 자, 2편 수치심의 가면들. 자, 이 버거라는 사람이 임상심리학자라고 얘기했습니다만, 그래서 자기 내담자들과 이 수치심과 관련된 뭐 정신적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과 상담을 하면서 이런 유형들, 그러니까 수치심을 갖지 않기 위해서, 수치심을 피하기 위해서 또는 자기의 수치심이라는 걸 숨기기 위해서 하는 좀 반응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한 겁니다. 첫 번째 전략이 수치심 회피하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로 얘기하는 거는 핵심 수치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0살부터 2, 3 사이에 부모의 충분한 어떤 배려와 관심과 훈련을 받지 못해서 자존감이 떨어진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그래서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수치심과 대결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들을 쓰는지를 한 겁니다. 첫 번째가 이제 수치심 회피하기. 그러니까 수치심을 느낄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사회적 불안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 어디 나가서 물건도 못 사고 누가 앞에서 발표도 못 하고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발표를 했을 때 잘못되면 어떡하나라는 걱정 때문에 아예 그걸 시도하지 못하게끔 심리적으로 그런 기적 작동 장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다른 동시에 무관심하다거나 어떤 사회적 성취를 하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다거나, 그러니까 뭐 직업을 안 가지려고 한다거나, 또는 어떤 일을 하는 걸 경멸한다거나, 이거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는 것을 뭐 경멸한다거나, 뭐 이런 것도 사실은 물론 그건 어떤 사회 비판적인 태도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런 사회적 성취를 하려다가 실패할까봐 심리적 저 바닥에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경멸의 태도를 갖는다는 거, 또는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난잡한 성생활이거나 약물 중독 이런 것도 이제 빠지기도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망가뜨려 놓고 어떤 일을 시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그 핵심 수치심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어떤 전략이라면, 일상생활에서 일반적인 사람들도 수치심과 관련해서 회피하는 행동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수행 불안, 그러니까 뭐 어떤 과제를 하기 전에 불안해한다거나 뭐 이런 거.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 뭐 불안하면 잠이 막 쏟아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 입시를 앞두거나 어떤 뭐 큰일을 앞두고 있으면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수줍어한다는 건 사실 그런, 우리가 뭐 수줍다는 걸 수치와 연결하지 않지만 사실은 그 수치심의 스펙트럼이 있는데, 약한 것부터 강력한 것까지 스펙트럼이 있는데, 그 약한 계열에 속하는 수치심, 그게 이제 수줍음인 거죠. 그래서 뭐 내성적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이제 그런 의미 있는 거죠. 수치스러운 어떤 상황을 피하기 위한 병적 지연. 그래서 뭐 어떤 일을 하는 것을 계속 두려워한다거나 안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도 이제 그 상황에서 자기를 노출시키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 거고. 창작 장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내가 뭐 이번에 뭐 한번 히트만 치면 뭐 내가 곡만 만들기만 하면 뭐 이러면서 만들지는 않고, 만화에도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어떤 만화 지망생이 맨날 만화 지망만 하지 만화를 만들지 못해요. 그러니까 만들었을 때 이게 망신을 당하면 어떻게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이제 창작자들이 많이 겪는 창작 장애. 그리고 비밀과 선의의 거짓말. 이게 선의라는 말은 조금 미안한데, 그러니까 자기가 우리 일상적으로 뭐 어떤 중요한 약속이 있었는데 까먹었어. 그럼 거짓말 한단 말이에요. 집에 너무 바쁜 일이 있어서 내가 연락을 못했다라든가, 뭐 잊어먹었다는 말을 차마 못하고, 그래서 자기가 어떤 잘못을 했다는 사실을 숨기는 거죠. 수치심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또는 거짓말을 하고 이러는 거. 이게 수치심에 가면 첫 번째 수치심 회피하기고요. 수치심 부정하기. 그러니까 자기가 수치심과 관련되어서 문제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화된 거짓자, 자기가,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나르시시스트들 있죠. 나르시시스트들이 이런 사람들 쪽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어떤 대단한 쪽에다 올려놓고 자기를 거기다 계속 맞추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타인에 대해서 우월 의식을 갖거나 경멸감을 갖고 있는 태도,
고압적이고 그다음에 비난하고 분개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수치심에 노출되는 상황이 생기면 타인을 비난하고 그리고 너 잘못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가고 일상생활 같은 경우는 자기도취적 방어 뭐 이런 게 뭐냐면 자기도취적 상태에 있는 것을 훼손시킬 때 그럴 때 이 책임전과 같은 방식으로 내가 내 잘못이 아니라 뭐 걔 잘못이야. 걔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뭐라든가 뭐 나는 정상인데 제가 너무 비정상이야라든가 이런 식으로 아까 또 나왔던 이제 우월감과 경멸 약한 형태이기 있습니다만 일상적으로 의분을 느끼는 거. 그래서 뭐 사실 이제 누굴 비판하면 그 비판을 되돌려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너는 뭐 잘했어? 뭐 이런 식으로. 뭐 네가 무슨 나한테 그런 말은 자격이 돼?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상호 비난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 이게 이제 의분의 과정. 그다음에 자기가 이를테면 뭐 친구들의 생일 파티에 나만 쏙 빠지고 초대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혼자서 집에서 씁쓸해하면서 환상 속에 빠지는 거죠. 사실은 그게 아니고 내가 나중에 큰 출세를 해서 뭐 멋진 애인과 함께 뭐 걔네들 앞에 보란 듯이 나타나는 거 뭐 이런 게 상상에 빠져서 자기를 위로하는 거죠. 환상 속의 삶. 이게 병적인 수준이 아닌 경우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치심을 통제하는 것. 그래서 아까랑 비슷한데 수치심 회피하기랑 좀 비슷한데 자기의 수치심이 드러나지 않게 일단 뭐 자기를 스스로 조롱해요. 나는 뭐 이런 놈이야. 뭐 그래서 상대들한테 자기를 웃기는 상대로 만들어서 남들이 날 보고 웃기 전에 내가 나를 웃기게 만드는 거죠. 자기를 이제 농담의 대상으로 삼는 거. 자기 혐오. 그래서 나는 형편없는 놈이야 막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내가 어떤 정상적인 수준의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할 때 그 노력 자체를 스스로 깨트리는 거야. 나는 그럴 만한 놈이 못 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까 수치심 회피하기처럼 자기를 그런 상황, 그러니까 타인에게 노출되는 그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혐오하는 방식으로 자기를 누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또 신체적인 형태로 나타나면 마조이즘, 성적인 관계에서 피학대 음란증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타인이 나를 고통스럽게 함으로써 본인이 이제 쾌감을 느낀다는 건데 여기서 이 마조이즘의 작동 방식은 타인이 자기를 고통받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이렇게 디프레스 시켜놓고 그래놓고는 어떤 정상성의 삶을 못 살도록 스스로를 억압하는 뭐 이런 기제인 거죠.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뭐 자기가 어떤 뭐 취직 시험이었는데 떨어졌는데 내가 이번에 안 될 것 같았어 뭐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를 미리 노출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먼저 한 말이야 이런 말은 그리고 이제 아까 이럴 줄 알아서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 내가 원래 알고 있어서 안 될 줄 알았어 뭐라든가 뭐 이런 얘기인 거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게 코미디에서 보면 미국의 이제 스탠딩 코미디 하는데 보면 이렇게 이제 수치심을 노출시키는 코미디언들이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뚱뚱한 사람이면 뚱뚱한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그런 코미디를 하고 그런데 이게 좀 긍정적으로 작동하는 거는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한 사람이 나가서 그냥 심한 말을 쓰면 스스로 자기가 똥바가지를 쓰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를 노출시켜 수치심을 드러내는 대상으로 자기 삼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안심하는 거예요. 다들 똑같구나 나랑 뭐 이런 그거에서 이제 그런 코미디들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수치심의 상태에서 자존감을 높이는 방식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라는 이제 문제인데 수치심에 대한 반항이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 프라이드 운동이라고 이제 용어를 쓰던데 우리도 이제 그런 게 많이 있죠. 그러니까 장애가 부끄러운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 이게 페미니즘도 어떤 의미에서 이제 프라이드 운동인 거예요. 여성이 비하되고 하찮은 존재라는 오랫동안의 역사적 편견들을 깨고 여성이 스스로의 당당함을 획득하고 남성 못지않고 그 이상으로 뛰어난 존재라는 사실, 뭐 이런 것들, 뭐 인종 문제에서도 뭐 그런 것들, 이 프라이드 운동이라는 게 있는데 또
그 성소수자들, 그러니까 동성애자들도 그걸 동성애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뭐 당당할 수 있고 하나의 성의 또 하나의 성의 모델이고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그런 프라이드 운동인데 이게 이제 수치심에 대한 반항인 거죠. 기존에서는 사회에서 이게 사회가 수치심을 통해서 사회 구성원들을 통제하는데 그 통제 부정적인 방식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에 대한 억압이라든가 여성의 억압이라든가 인종에 대한 억압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수치심을 줘서 통제를 하려고 하는 거죠. 이 수치심에 대한 반항에서 이제 프라이드 운동이 생기는 건데 이 수치심의 굴레를 집어던지는 의미에서 이제 의미 있는 행동이지만 이게 이제 방어적으로 행해지게 되면 그 수치심에 대한 반항은 때로 상대방의 역으로 수치를 주는 것에 기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혐오 문화들과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뭐 논란이 많은 얘기긴 하지만 페미니즘 운동에서 좀 극단적인 형태가 되면서 미러링이 일어나고 그래서 뭐 우리는 뭐라고 하나요? 한남 이런 식으로 남자들에 대해서 여성을 억압한다는 것에 대해서 남자들을 비난하는 것을 넘어서 남자 자체를 비난하는 것. 그래서 이제 뭐 지난번 대선 때부터 이렇게 문제가 됐던 남녀 갈등의 문제 같은 거 그런 것들도 뭐 의미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 운동 중에 하나가 되긴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역설적으로 이 프라이드 운동이 너무 일방적으로 방어적으로 행해지게 되면 이런 이제 타인에 대한 타인의 수치를 주는 걸로 그래서 내 집단은 옳고 너희 집단은 틀리다라는 그러니까 너무 협소한 정체성을 갖는 그 문제로 넘어간다라는 게 이 버거의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기 위해 수치심으로부터 회복 탄력성을 갖고 자기 정체성을 확대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회복 탄력성이라는 건 이게 이제 그 버거가 그 자기 책 앞에서 이제 그 얘기를 먼저 하고 시작을 했는데 미국에서 1990년대인가에 그때부터 요즘 우리로 하면 이제 금쪽이 뭐 이런 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줘야 된다. 긍정적인 육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전적인 허용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 인간의 사회라는 건 이 수치심으로 또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뭐 오냐오냐 해서 길러서 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수치심 자기가 노출되는 그 상황을 견뎌내는 그 상황에서 수치심을 느꼈다 그것을 다시 회수하고 자기 자부심으로 피드백시키는 그런 어떤 탄력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럴 때 중요한 게 용기가 갖고 있는 역할이다. 우리가 미움받을 용기라고 해서 그 베스트셀러가 된 책도 있지만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취약함, 약점 이런 것들을 이제 드러내야 되는. 그러니까 타인의 시선에 노출시키는 자기 자신을. 그래서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서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자기가 성취를 통해서 자기 수치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자부심과 성취의 기쁨. 그러니까 타인에게 노출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돼서 노출 안 하려고 하면 결국 그 노출하지 않는 삶이 더 자신의 삶을 위축시키고 더욱더 내면적으로 수치심을 갖게 하는 거니까 노출이라는 상황 자체 갖고 있는 수치심을 견뎌내고 그 노출하는 과정에서 뭐 내가 이를테면 뭐 우리 이제 말은 좋게 하잖아요. 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니까 실패해도 괜찮아라고 하는데 실패가 두려우니까 아예 어떤 목표를 설정하지 않게 되는데 그 용기를 내는 거죠. 뭐 실패할 수 있더라도 한번 나가서 한번 해보고 나가서 노래를 한번 불러보고 노래를 못 부르더라도 그래서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함으로써 남들 앞에 좀 더 다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와 어떤 성취 저번보다 좀 나아졌어 발표가 뭐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게 하는 게 용기의 역할이다라는 거고요. 유머의 가치 아까 이제 자기 비하를 하는 그런 이제 코미디언 얘기를 했습니다만 유머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수치심을 회피하고 뭐 그런 전략 중에 하나가 자기의 어떤 자아상을 이상한 완벽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성격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상하던 자아에 매달리는 사람들은 자기 비하적인 농담을 못 해요. 자기를 농담의 대상으로 차마 삼을 수가 없는 거죠. 자기가 옳고 너무나 위대해서가 아니라
너무나 위대하다고 포장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 농담에 자기를 노출시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 비하적인 농담이 약간 이제 방어적인 방식으로 사용될 수도 있긴 한데 일종의 인지하는 웃음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라는 걸 스스로 자인하는 거죠. 그래서 뭐 자기의 실수를 자기 친구에게 얘기하면서 그때 내가 지려버렸잖아. 뭐 이런 식의 오줌을 뭐 설사를 했다거나 뭐 이런 이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인데도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뭐 인터넷에 그래서 그거 본 적 있는데 수학여행을 갔던 어떤 여교사가 그 버스 안에서 학생들 같이 타고 있는데 지렸다는 얘기, 모든 학생이 다 알게 됐다는 얘기. 근데 그걸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 싶었는데 오히려 학생들한테 자기를 농담의 소재로 함으로써 견뎌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는데 그런 거죠. 자신의 실수나 단점을 농담 소재로 삼는 것은 정서적 건강을 드러내는 표시다. 그래서 이걸 읽으면 우리가 소크라테스를 생각하게 돼요. 소크라테스가 되게 유머러스한 사람인데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낮추고 뭐 이런 농담들을 잘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소크라테스가 정서적으로 건강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치심에서 배우는 단계. 자기가 흉악물이 없는 어떤 친한 부모나 뭐 친구나 형제나와 오타가 있네. 대화를 하면서 자신을 농담거리로 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했던 어떤 수치스러운 행동을 자기 농담거리로 삼아서 얘기를 하는 것. 그거 자체가 오히려 그 친구가 야, 그럼 나도 그랬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주고 이러면 자기의 수치심이 경감되는 거. 그 행위에 대한. 그리고 그 수치심으로부터 다시는 뭐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어떤 교훈을 배우고 그런 걸 제공하게 되는 거죠. 수치심 자체가 무조건 부정시하고 피해야 될 게 아니라는 거죠. 수치심에 반항하고 그걸 밀어내면 자기 성장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방어를 해제하는 과정. 심리적 방어 기제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그 수치심을 통해서 수치심의 상황에 노출되는 것을 내가 뭐 이런저런 일상적으로 방어하는 그런 방식으로 선의의 거짓말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막는면서 그때 이렇게 공격만 벗어나면 다시 또 자존감을 회복하고 뭐 이럴 수 있는 근데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그 자기가 마주쳐야 할 진실을 너무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부인하게 되면 그 경험으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 없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방어막을 허물어야 된다라는 거. 특히 이제 수치심이라는 건 교훈을 갖고 있고 수치심을 통해 이제 배운다는 것은 수치심에 내재되어 있는 고통스러운 자아인식. 수치라는 건 사실 아까 얘기했던 어떤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뭐 플라톤의 향연을 보면 아폴로도로스라는 사람이 이제 소크라테스를 사랑하는데 소크라테스를 만나서 소크라테스를 추종하다 따라다니는 이후부터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화를 자꾸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렇게 형편없는 삶을 사는 거야라는 내 스스로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뭐 그런 거죠. 그게 기존의 삶을 부인하고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너 자신을 알라와 같은 어떤 반성적 삶이 어떤 것인지를 맛본 이후로 그 기준이 높아진 거죠. 그래서 그러고 거기에 현재 자기가 못 미치니까 수치심을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인식하는 너 자신을 알라는 소크라테스의 말 그런 이제 자아 인식을 수치심을 통해서 그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가 노출되는 건데 그 수치심 안 느끼려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을 거부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제 방어 기제가 그런 건데 그런 걸 파악하고 이를 무장 해제하고 이런 것에 이제 우리가 교훈을 얻는 것이 달려 있다는 거고 수치심을 마주하는 것은 자부심의 원천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수치심을 극복하고 소크라테스가 얘기해 너 자신을 알라고 해서 나를 보니까 나는 형편없는 나고 그렇지만 형편없는 나를 보고 싶지 않아서 소크라테스로부터 도망치는 게 아니라 소크라테스의 말의 의미를 다시 따져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고 자신의 기존의 삶을 벗어나서 시선을 돌려서 더 나은 삶으로 살려고 하고 뭐 이런 것들 이 얘기가 이제 그래서 그걸 성취했을 때 우리는 자부심을 조금씩 회복하고 쌓아가는 수 있다 이런 거죠.
이것도 좀 길어져서 일단 자부심 기르기 부분을 또 다음 편으로 하겠습니다.